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우리 명선 씨가 가면서도 너무 마음에 든다. 말씀을 잘한다. 빨려든다. 이런 말 하는 애가 아닌데 아, 정말요? 너무 좋다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것처럼 혹시 도슨트 일하시다가 기억나는 어떤 관객들 있을까요? 어떤 얘기 해야 될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네. 뭐 일단은 가장 친해진 관람객 분을 얘기하면 네. 초등학생 때 왔다가 이제는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계속 와주는 친구도 있고 오면 이제 요즘에 이제 SNS 많이 하잖아요. 네. 소통하면서 오면 또 커피 한 잔 사주고 이제 그렇게 오래 하니까 네. 애들이 점점 자라서 오는 게 되게 재밌어요. 네네. 그런 것도 좋고 약간 인상 깊었던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전시를 보다가 의외로 네. 우는 분들도 많아요. 그림보다 우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요? 간병 가끔 음악 물어봤어요. 네. 전 진짜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그림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그림 보고 우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다 우시냐면 네.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화가도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어.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이런 막 그 아픔이 있는데 네. 이 전시 왔더니 이 화가가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림을 보면 정말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날 때 되게 뿌듯하죠. 아니 저도 저기 SNS로 DM 하면 커피 사주시나요? 아니 사주셔야죠. 저희 또 동갑이라고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또 한번 연락해 주시죠. 네. 고기 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또 도슨트님께서 우리 친구잖아요. 네. 근데 그 또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가 모네인지 또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 강연 중에서 두 번을 모네 선생님으로 네. 하는 이유도 또 궁금하고. 모네를 좋아하긴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모네의 그림과 그 인생을 보면서 운 적이 있어요, 저도. 왜냐면 아까 첫 번째 시간, 저번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근데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도슨트로 활동을 하면서 예. 이제 처음에 뭐 다른 방송사에 나오고 이제 이 도슨트라는 직업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온 분이 별로 없었어요. 네. 나오고 나니까 이제 방송 나오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비난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잘못을 한 게 아닌데 네, 맞아요. 그냥 도슨트가 방송에 나와서 막 돈을 더 벌려고 한다. 이런 비난이 오는데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모네를 공부하다가 네. 그 말을 딱 보는데 이런 거장도 이런 비난을 받던 시기가 있었구나. 근데 약간 그게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네의 그 마인드를 좀 되게 좋아해요. 네. 재벌님 사과해요. 그때 썼잖아 그걸. 입이 많이 달았잖아요 형님. 왜 앞을 달고 그래요? 제가 무슨 도슨트냐 세파트다 하면서 막 그랬잖아 형님. 내 아이디를 알아?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이 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고 만날 수 있다는 게 관람객과.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강연 들으면서 이제 또 미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지난번에 또 많은 분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뭐 모네뿐만 아니라 뭐 마네도 있었고 뭐 바지 사장도 있었죠. 그리고 또 바지유. 바지유. 네, 바지 사장이. 제가 르누아르도 있었고 맞죠? 모네의 어떤 인생 후반부 이야기도 참 궁금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네 인생의 네. 노년의 이야기, 이제 뒷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의 인간을 알아가는 거죠. 자, 기억하시죠? 저번 여기까지 시간에 이제. 모네의 작품 인상 인상해돋이로 인상주의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인상이란 말은 자연의 순간의 빛의 인상 이런 걸 그린 작품들이고 밖에서 그린다는 거, 빨리 그린다는 거 네. 이거 기억하시고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사실은요 미술은요 네. 의외로 우리가 사는 사회와 따로 가지 않아요. 맞아요. 사회 현상을 그대로 담게 돼 있어요. 네네. 네. 저희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앤디 워홀 얘기했었는데 네. 팝아트잖아요. 네네. 대량 생산. 그게 왜 그러냐면 팝아트가 나온 이유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대량 생산, 찍어내는 대량 거죠, 소비 이제. 시대가 시작되면서 팝아트가 나온 거예요. 네. 한마디로 그 사회의 모습과 같이 가는 게 미술이거든요. 네. 자, 인상주의가 왜 탄생할 수 있었냐? 첫 번째는 사진을 얘기해야 사진기. 돼요. 정교하게 그리는 건 끝났죠. 맞아요. 사진이 나오면서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사진이 등장하면서 사실 예술도 어려워진 거예요. 사진이 등장하면서 사실주의가 막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은 사진 거예요. 이제 미술은 사진이 못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것도 이제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위협은 안 됐어요. 왜냐면 화질이 너무 안 좋았고 흑백에다가 흑백. 찍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쵸. 오히려 화가들이 사진을 이용했어요. 네. 보면서 그리기도 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광학이 연구돼요.
네. 그래서 이 화가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빛을 그리잖아요. 근데 사진을 생각해 보세요. 광학을. 네. 빛은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죠. 밝아지죠. 근데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시큼해지죠. 어두워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빛을 그려야 되는데 물감을 섞으면 어두워져. 근데 빛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붓터치가 쪼개지기 시작해요. 팔레트가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색을 만들잖아요. 네. 뭐 빨간색, 파란색 섞어서 색을 만들어요. 노란색. 그 과정을 건너뛰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원색을 팔레트에 짠 다음에 캔버스에 바로 칠해요. 원래 섞여야 될 색을 그 옆에 칠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지면 우리 뇌에서 섞이는 거예요. 네. 되게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물감을 최소한으로 섞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인상주의 그림들이 몰려있는 공간과 그 전에 물감을 섞던 시대의 그림들을 같이 모아놓잖아요. 똑같은 조명을 쏴도 인상주의 그림이 몰려있는 공간이 훨씬 밝게 보여요. 그림이 밝거든요. 자, 근데 이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떤 화가가 이런 걸 또 얘기해요. 아, 그래도 캔버스에서 조금 섞인다. 어쨌든 섞일 거 아니에요. 실하니까.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안 섞이게 그린 화가가 있어요. 누구시? 그 사람들을 인상주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그래서 신인상주의라고 불러요. 신인상파. 신인상파도 있어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신인상주의예요. 오. 야, 이거는 유명하죠? 네. 보셨죠? 자, 그럼 조르주 세라예요. 신인상주의 하면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한데 조르주 세라는요. 아, 그래서 캔버스에 섞인다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어요. 뭐지? 신인상주의는 어떻게 그릴까? 약간 뿌린 거. 신인상주의. 저 사람들은요. 점 찍어 그려요. 점으로. 점이에요. 저기 앞에서 가까이 보면 다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 느낌이 점 찍은 나네요. 거예요. 물감이 안 섞여요. 빛 입자를 그려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점인데 뒤로 갈수록 우리 뇌에서 색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모양도 좀 달라 보여.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목각 인형 같아요. 좀 뭔가 좀. 그게 왜냐면 점을 찍어서 표현이 안 찍어서.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래서 신인상주의 작가들은요. 작품을 많이 못 남겼어요. 이 작품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점 찍고 있었대요. 근데 점 찍지만 눈도 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찍다 보면. 그래서 신인상주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주의 때부터 붓터치가 보이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오르쉐 미술관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르쉐 미술관의 위로 올라갈수록 붓터치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르쉐 미술관 꼭대기에 반고흐가 있어요. 마지막에 네. 후기 인상주의. 인상파. 그 이후부터는 현대미술이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 작품들은 퐁피두 센터에 있어요. 현대미술관이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딱 떨어지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튜브 물감. 튜브.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얘기했죠. 네. 그림을 실내에서 그렸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밖에 갖고 나갈 수 불편했거든요. 없으니까. 네. 튜브 물감이 인상주의 때 개발돼요. 그럼 튜브 물감이 없었을 때 네. 물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어디 놓고 다녔을까요? 의외로요. 통에다가 상자. 동물의 방광이었대요. 돼지 오리. 그게 최선이었대요. 돼지 방광에 넣고 다닌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터지고 네. 가서 한 번 짜면 다 써야 돼요. 다 써야지. 근데 그때 인상주의 활동하던 시기에 튜브 물감이 개발돼요. 휴대성이 편해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더 밖에 나가서 그래요. 좋죠. 여기다 날개를 달아준 게 증기기관차. 이제 사람들이 화가들이요 가방에 튜브 멀리까지도 물감 가네. 넣고 네. 멀리 떠나면 돼요. 그 전에 마차 타고 너무 오래 걸렸는데 네. 이제 거대한 쇳덩이가 몇 시간이면 이동시켜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행업이 발달해요. 그리고 도시락이 발달해요. 그렇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때부터 역 주변에 땅값이 올라요. 이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차가 근대의 상징이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이제 주말이 되면 서민들이 여행을 가기 시작해요. 증기기관차 타고. 또 여행업이 발달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보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요. 직접 보니까 얘네가 맞다. 인상파. 눈이 변하기 시작해요. 네.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인상주의자들은요 앞서 나갔던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이요 의외로 많이 봤던 게 신문이었대요. 머리 되게 좋았어요. 자, 그래서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주 모이던 곳이 역 근처였어요. 여기가 젊은 화가들의 성지였어요. 네. 생 라자르요. 근데 그림 보세요. 잘 보면 다 뿌예요. 네. 초점이 맞는 게 없어. 네. 그랬더니 보수적인 한 평론가가 물어봤대요. 야, 여기는 제목은 생 라자르역인데 네. 사람이 또렷하지도 않고 네. 기차가 또렷하지도 않고 맞아요. 아니 뭐 제대로 보이는 게 없다. 네. 너 뭘 그린 거냐? 근데 모네가 말도 잘해요. 내가 그리는 건 과거의 그런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빛과 공기다. 빛과 공기를 그린 거예요. 자, 그 빛과 공기를 그린 것 중에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이 작품이에요. 이건 저도 압니다. 양산을 양산을 쓴 여인. 너무 좋죠.
너무 잘 그렸어. 맞아요. 중간에 있는 작품 보시면요. 저 딱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바람마저 담는 게 인상주의예요. 저 여성 누굴까요? 가운데 있는 여성. 부인. 부인 맞아요. 까미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웬 꼬마애 있죠? 자기 아들. 아들. 장모네. 첫째 아들. 근데 이 그림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총 3점이 있어요. 네. 근데 양쪽에 있는 작품은 약 10년 뒤에 그렸죠. 10년 뒤에. 차이점을 좀 짚고 가야 돼요. 아, 일단 중간에 있는 것과 네. 양쪽에 있는 거. 일단 그림자랑 빛의 색깔을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보이는 색깔로 원래 저 색깔 녹색이 아니거든요. 색도 좀 화사하죠? 네. 맞아요. 밝아진. 맞아요. 양쪽에 있는 게 더 화사하죠? 그리고 이제 좀 모네가 돈을 좀 벌었나 봐요. 10년 있다 보니까 네. 중간에 있던 여인이 좀 부유해 보입니다. 부유해 보여? 네. 되게 애기가 좋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네요. 그것도 맞아요. 예, 예. 자, 일단 애가 없죠. 네. 컸으니까 색도 좀 화사해졌어요. 네. 잘 보시면요, 약간 로맨틱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간에 있는 여성 표현을 잘 보세요. 네. 중간에 있는 여성과 양쪽에 있는 여성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그 드레스가 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여성만 표정이 보여요. 아, 그러네. 모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근데 양- 보네요, 이게. 네. 근데 양쪽에 있는 여성은 표정을 애초에 그릴 마음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의 일부인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왜 로맨틱하냐? 중간에 있는 사랑만 까미유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만 사랑했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멀리 있어도 표정이 보였대요. 네. 양쪽에 있는 여성은 까미유가 아니에요. 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네. 왜 까미유가 등장하지 않을까? 애 보고 임신해 있었겠죠. 설마 자, 돌아가신 거 아니죠? 갑자기 모네는요, 인상주의 전시에 참여를 안 해요. 뭐, 의외로요, 인상주의 전시회가 총 8번 열렸거든요. 네. 8번 전부 참석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피사로란 화가요. 비싸로. 피사로만 8번 다 참석했어요. 모네는 나중에 참석 안 합니다. 그리고 개인전만 자꾸 열어요.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더니 마치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그림만 파는 거예요. 네. 처음엔 몰랐죠. 사연이 있었어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팠나? 까미유가 자궁암에 걸려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진짜. 이때 그림 판 돈이 대부분 병원비였던 병원비로 거예요. 갔네. 그리고 병원비로. 모네가 얘기합니다. 너무 미안했대요. 너무 미안했대요. 나만 나고 고생만 했는데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아픈 거예요. 그렇더라고. 네, 맞아요. 꼭 그래.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못 네. 고쳐요. 까미유 고작 32살에 죽어요. 아이고. 네, 너무 안타깝죠. 자, 근데 근데 어떻게 나와요? 75년이면. 모네가 마지막에 까미유가 세상 떠나는 걸 보고 있다가 네. 그림을 그려요. 네. 마지막 눈 감는 모습을 그렸어요. 야. 임종을 맞은 까미유예요. 눈을 감자마자 그린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림에다가 너무도 소중했던 한 여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막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의 마지막 이미지를 보존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발상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네는 이 그림을 생전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항상 방에 뒀었고 자기한테. 밖에 꺼낸 적이 없어요. 최측근만 알고 있었어요. 모네가 아내를 그렸다는 거. 자,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화가도 사람이다. 이게 사실 헤어져도 슬픈데 사별을 한 거잖아요.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그림이 완성됐다. 이 그림을 이제 내 손을 떠나야 된다. 네. 그 표시가 뭘까요? 사인을 하는. 사인이겠죠. 사인이죠. 근데 이 그림에 사인이 있는데 밑에 이 있는 사인 때문에 유명해져요. 왜요? 모네의 작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 사인이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사인이. 어. 한번 확대시켜 볼까요? 예. 한번 볼까요? 하트. 하트가 있네. 이때도 하트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의 작품에만 사인의 하트가 남겨졌어요. 아, 로맨틱하다. 네, 이 작품이 오르시에 미술관에 있는데 가면 사람들이 다 이 하트를 찾고 있어요. 아, 보니까 눈물 나네.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국엔 사랑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찾아야 네. 이게 진짜 그냥 사람의 얘기구나. 그 벽을 허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찾아보셔야 돼요. 아, 진짜 저 작품 보면 좀 아프신 분들은 딱 보는 순간 그럼요. 왈칵할 것 같아요. 바로 빵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연을 알고 보잖아요. 울음이 저도 터져요. 오르시에 미술관에서 이 앞에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이런 걸 찾아보시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네. 뮤즈라고 하잖아요. 네. 아내를 잃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 마르크 샤갈 같은 화가는요. 아내를 잃고 9개월간 그림을 못 그려요. 못 그리죠. 아예 못 그렸어요. 네. 근데 모네는 반대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려요.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네가 얘기해요. 그릴 때만 안 아팠대요. 마음이. 계속 그리는 거예요. 어디 집중 안 하면 안 돼. 맞아요. 아이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연작이라는 거예요. 연작. 연작도요, 미술계에서
인상주의가 처음 그렸어요. 왜냐하면 건초더미 연작이잖아요. 네. 그 전에는 연작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화가들의 마인드가 어땠냐면 첫 번째, 건초더미를 그리지도 않아요. 네, 일단 애초에. 예, 예. 두 번째, 왜 연작이 없었냐면 그 전엔 이랬거든요. 성당을 그려도 그냥 그 성당의 가장 완벽한 구도로 멋있게 하나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멋이 없는 구도는 필요가 없어. 네. 근데 모네는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 빛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초더미를 25점을 그렸는데 연작인 거죠. 어떻게 그렸냐면 한 번에 다 그리진 못했고 네. 하루에 한 3-4점 그린대요. 근데 그 3-4점을 오늘 건초더미를 정해요. 네. 캔버스를 들고 나가서 네. 가로로 설치한대요. 가로로. 가로로. 그 다음에 1번에서 그려요. 네. 막 그리다가 빛이 변하면 바로 2번으로 가요. 아. 이동하면서 그린 거예요. 낚시하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저기 낚싯대 놔두고 맞아요. 이렇게 받아 움직이거든요. 아니, 이게 방송국으로 치면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그렇죠. 카메라.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아침 9시에 본 풍경과 12시에 본 풍경 색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 이 건초더미 중에서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해가. 이 건초더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초더미가 됐어요. 아, 그렇겠다. 그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초더미가 됐어요. 해가 뜨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근데?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어요. 없어. 그냥 연작이에요. 뭔가 뒤에 빛이 있어요. 근데 25점 중에 가장 유명해요. 그럴 것 같아. 자, 왜냐? 몇 해 전에 이 그림이 경매에 나왔어요. 이 그림이 모네 작품 중에서 네. 최고가를 찍었어요. 얼마입니까? 자, 근데 그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네. 중요한 거. 네. 이런 질문 해볼게요. 궁금하실 거예요. 네. 유독 비싼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유명해도 유명한데도 유독 비싼 게 있어요. 예, 맞아요. 자, 비싸지는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네. 완성도. 완전. 실제로 완성도. 화가도 슬럼프에 빠집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보여요. 르누아르도 마찬가지예요. 완성도가 높아야 돼요. 두 번째, 최초의 시도였는가? 최초의 시도. 최초의 연작 시도였죠. 값어치가 높은 거예요, 연작은. 그렇죠, 최초 시도니까. 최초 시도는. 어. 그다음 세 번째, 누가 소장했는지도 중요해요. 아, 그렇지. 누가 샀는지.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있었는지, 그쵸. 아니면 박건이 갖고 있었는지 딱 알겠죠? 나 왜? 네, 그냥 그렇다고요. 네. 자, 그 그리고 형태도 비쌀 수도 있잖아요. 네, 중요한 거. 후대에 등장하는 예술 사조에 네. 영향을 줘야 돼요. 아, 그러면 그 그림은 전설이 돼요. 자, 흥미로운 얘기 드릴게요. 예? 어느 날 한 네. 천재 법학자가 법학자예요. 법학자. 근데 전시회에 놀러 간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정확히 뭘 봤는지는 몰라요. 네. 그 사람 회고록에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을 봤다고 써 있어요. 연작을 봤다. 근데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뭐 바칸테스의 좀 사진 같은 그림도 봤잖아요. 네. 그걸 보던 사람인데 이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왜 놀랬냐? 이렇게 써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림을 보는데 뭘 그렸는지 못 알아봤대요. 아,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카탈로그를 봤더니 건초더미인 거예요. 네. 너무 놀랬대요. 이게 그 사람한테 충격이었던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걸 처음 겪었으니까. 이 사람이 천재였거든요. 그걸 깨달아요. 지금 미술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사람은 모네 뒷세대예요. 모네를 만난 건 아니에요. 그림을 본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형태가 명확하지 않아도 감동을 줄 수 있겠다. 색채의 조합과 붓터치만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요, 모네의 건초더미를 보고 법학을 포기하고 화가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초기작을 보면 네. 모네와 비슷해요. 비슷하네. 자, 초기작 보여드릴게요. 아이, 너무 다른데. 오른쪽에 있는 게 초기작이에요. 그리고 좀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초기작이에요. 그럼 잘 보면 비슷하네요. 모네랑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네요. 근데 이 화가는 깨달은 게 있어요. 화가가 됐잖아요. 네. 형태를 없애는 걸 자꾸 연구해요. 형태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여기다 또 영감을 준 게 음악이에요.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음악처럼 그리기 시작해요. 흘러가네.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우와, 이 사람의 이름이 칸딘스키예요. 칸딘스키는 누구냐? 최초의 추상회화로 유명해요. 추상화 들어보셨죠? 칸딘스키요? 칸딘스키. 피카소가 추상하잖아요. 피카소는 추상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최초의 추상화가로 기록된 게 칸딘스키예요. 칸딘스키? 근데 칸딘스키가 최초의 추상화를 그린 사람인데 화가가 된 게 모네의 건초더미 때문인 거예요.
이 정도 사연이면요. 아니 건초토미가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고양이 아니 컴퓨터 잡동사니가 됐는데. 이게 추상이잖아요. 형태를 묘사하지 않는 거. 저 칸디스키한테 지금 영감을 얻었어. 잠깐만 그러면 그 사람이 나 그림 저기 그려야 되겠어. 폴란드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아 스키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칸디스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줘요. 근데 잘 보시면은 원래는 윤곽선이 또렷했잖아요. 네. 보자마자 알아봤는데 모네는 빛을 표현하니까 인상주의들은 윤곽선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화가가 되면서 추상화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작이 이 건초더미 연작부터 여기 시작을 하는 지금까지 거예요. 야 저게 어떻게 할까? 너무 그렇게 유추가 안 되는데. 이게 천재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예술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봤지만 네. 이 시대엔 이걸 처음 본 거거든요. 어. 자, 재밌게 얘기해 볼게요. 예, 이 계속 정도 재밌어요. 사연이면 얼마에 사시겠어요? 어떤 거 이거요 지금 약간. 이 그림. 이 그림이요? 만약에 건초더미 연작이 경매에 나왔다. 저 그럼 300만 원 걸겠습니다. 300만 원이요? 왜냐면 저 전재산이 지금 3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저 전재산을 걸었어요. 저는 100억. 100억 있어? 네. 형? 100억. 100억이 있어요? 100억?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 뭐 가치라고. 그냥 뭐 그냥 뭐 가치만 말하면 되는 같이. 거지. 같이 그냥 아 얼마 전에 우리 보고 이게 사는 게 실제로 아니고.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100억, 거래됐을 것 같아. 100억. 에이, 형. 억 단위일 것 같아요. 1조 이상입니다. 1조. 저는 억 단위, 1억 단위? 이상 뭐. 자, 천만 원. 아니 1000억. 비슷했어요. 천억. 이 그림은 1318억에 팔렸어요. 한 점에. 네. 그걸 저는 누가 샀어요 가요. 저렇게? 샀죠. 근데 보통 왕족이 많이 사죠. 네. 그래서 이것도 팔렸어요. 이거는 정확히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하네요. 사실 공개되는 거 좀 꺼려하거든요. 근데 이 금액에 거래가 돼서 현재까지는 거래된 것 중에 모네 작품 중에 최고가예요. 야 대단하다. 아,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딴 거는 거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아, 거래 계속 되고 있죠. 되고 있어요? 되고 오, 되고 있는데 있죠. 지금도 많이 팔려요. 근데 최고가가 지금 이건 거죠. 그래서 뭐냐면 기증을 하잖아요. 네. 기증이 되게 중요해요. 아 기준? 기증을 해버리면 네. 미술관 소장이 돼요. 그러면 경매에 안 나와요. 아. 경매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소장이 개인 되면. 소장한 것들이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진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네. 경매에 나와버리면 네. 사거든요. 부자들이. 사겠죠. 저도 사고 산단 싶은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못 봐요. 가져가니까. 집에 갖고 그러니까 가니까. 소장한 것들을 개인 소장한 것들은 경매에 나오고 네. 그래서 기증을 해서 아예 미술관 소장이 돼버리면 여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증하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너무 사람들.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감사한 거죠. 그래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모네는요. 저 건초더미 연작이 그릴 때쯤 되면 부와 명예를 다 얻어요. 생전에 다 얻습니다. 이제 인상주의 대세가 됐어요. 그리고 그림도 불티나게 팔려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 그 전에는 그림을 그리려면 한 점당 오래 걸렸어요. 막 몇 달씩 그려. 근데 인상주의. 네. 빨리 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기 많아졌어. 네. 근데 뭐가 되냐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요. 빨리 그려서 많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빨리 그리니까. 빨리 그리니까 이것도 애초에. 그거예요? 이것도 이제 모네 그림이죠. 지베르니. 지베르니 정원의 집을 얻죠. 너무 예쁘네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멀리 안 가도 돼요. 우리 집 앞이 주제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꽃밭 그리고 수련 그리고 정원을 가꾸며 사는 거예요. 참고로 여긴 지금도 정원사가 있어요. 아, 저렇게 생겼나요? 네, 유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노년에 재혼했어요. 와. 알리스란 여성과. 갑자기 좀. 아이고 까미. 서세요. 아니 왜 그래도 아, 네, 근데 모네 씨 아쉽네. 실망이에요. 까미는 뭐 이게 까미 어떻게 까면 까미 완전 까무라치겠다 지금. 아니, 까무라치겠다. 까미는 까맣게 잊었어요? 까미유가 세상을 떠나고 그래 수십 년 뒤에요. 아 수십 년. 그래도 우리는 수십 년 보통 뒤니까. 순수한 사랑을 네, 원했는데. 그리고 원래 알리스 남편이 굉장히 부유했는데 모네의 후원자였어요. 근데 그 알리스의 남편이 사업이 기울면서 사실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식을 키워주다가 나중에 재혼을 한 거예요. 자, 제가 그랬죠. 화가는요. 자신이 기분이 좋으면 풍경도 밝아져요. 네, 그죠. 가장 행복했을 때 그린 수련 보여드릴게요. 네. 걱정 없을 때. 네, 내가 걱정 제일 없을 기쁠 때, 돈도 제일 벌고 기쁠 때. 재혼하고 지금 맞아요. 인기도 없고 네. 깨끗하죠. 뭔가 깨끗하다. 아이고. 맑고 깨끗하잖아요. 이건 인상파 느낌이 없는데. 이게 정말 이 모네의 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걱정도 없고 깨끗하고 맑고 네. 하늘을 같이 그리고 싶어서 물에 비친 구름 반사된 거 봐. 반사된 걸 그린 거죠. 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좀 약간 유식한 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인상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가까이서 보면 붓터치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예. 가까이서 보면 형태가 없어져요. 가까이서 보면 추상이고 네. 멀리서 보면 구상이라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 그냥 물감 덩어리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게 형태로 보이는 무슨 거예요. 형태로 보이네. 그게 인상주의예요. 자, 이 그림이 모네가 노년에 가장 행복했을 때. 근데 안타까운 건 행복이 짧아요. 네, 행복이 고작해 한 10년 정도? 이상하게 불행은 몰려오잖아요. 네. 불행이 몰려와요. 왜요 또? 자, 3년 만에. 1911년에
재혼한 알리스도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요. 사랑한 아내를 병으로 2번이나 보낸 거예요. 그때는 참 병사가 많았어요. 많았잖아요. 맞아요.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또 1914년에 세계대전이 터져요. 첫째 아들 귀여웠던 꼬맹이 병에 걸려서 모네보다 먼저 죽어요. 저기 전쟁 참전한 게 아니라 네, 병에 걸려 죽었어요. 병에 그리고 걸려서. 세계대전에 둘째 아들이 또 징집돼요. 징집이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아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와 명예를 얻으면 뭐예요? 혼자 있는데. 아유, 네, 이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너무 아파서 그려요. 수련에 집착을 또 하거든요. 아까랑 비슷해요. 수련을 그릴 때만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었대요. 나중에는 병적으로 그려요. 수련을 계속 자기 그리는 행복했을 때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들 행복했을 때만 그린 줄 아는데 모네는 말년에는 정말 고통 속에 그리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수련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 뭔가 약간 붉은 게 쓸쓸해지고 젖이고. 네. 조금 약간 색채도 달라지고 가을의 쓸쓸하죠. 쓸쓸해요. 맞아요. 아까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모네는요 수련의 슬픔이 담기기 시작해요. 근데 또 하나 색이 변환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색이 달라졌죠. 네. 네. 왜냐하면 병에 걸렸거든요. 안 그래도 슬픈데 마음의 병도 있는데 육체적으로도 병이 생겨요. 약간 블러드가 있어. 백내장에 걸려요. 색깔을 잘 못. 그래서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자, 이 그림 보셔야 돼요. 아까 완전 달라졌어. 다른 백내장이 정원인데요? 가장 심했을 때예요. 가장 심했을 때. 그림 달라진 거 느껴지세요? 네. 예. 아까 지베르니 정원 꽃밭이었잖아요. 예. 똑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림 변한 거죠. 저거는 사실 너무 무섭게 그냥. 형태가 다 뭉개졌죠. 저도 이걸 직접 봤는데 괴로워요. 보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시력이 안 좋아졌구나. 네, 이게 너무 어느 정도였냐면 혼란스럽게. 그렇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때도 백내장 수술이 있었는데 본인이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공률이 낮았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정말 인간적인 게 무서웠대요. 왜냐면 지금은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혹시나 수술 받았다가 잘못돼서 못 볼까봐. 한 번에 안 좋아지거나 못 보게 될까봐 그렇죠. 계속 미룬 거예요. 이 그림 그릴 때쯤에 왼쪽 눈은 거의 실명이었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눈은 색이 이상하게 보여.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또렷하게 그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덧칠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추상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추상화가 돼버렸죠. 네. 자, 이때 여길 가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모네를 알았잖아요. 네. 이 사연을 알고 루브르 오르쉐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미술관도 가야 됩니다. 파리에 마르모땅 모네 미술관이 있어요. 미술관 있어요? 여기를 꼭 추천드려요.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네, 파리에 가면 의외로 금방 갑니다. 그리고 루브르 오르쉐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도 다 못 봐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곳은 오전 타임만 살짝 비우고 가면 돼요. 딱 좋네요.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찍어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가면은 모네 존이 있거든요. 관이 있는데 자 모네 작품들이 모여 있어요. 네. 여길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기에 뭐가 있냐? 예. 지베르니 첫 저거? 시간에 봤던 인상 해돋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방금 봤던 정원. 백내장이 가장 심했을 때의 그림들이 함께 걸려 있어요. 한마디로 여길 가리켜서 모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모네의 시작과 끝이 끝이 있다는 있네. 거죠. 진짜 시작과 끝이. 오르쉐만 가지 말고 이런 곳 찾아가셔야 돼요. 가야겠네. 왜냐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화가는 이런 곳에 가야 진짜 작품을 볼 수 있거든요. 저 모네 작품 저거는 그러면 어떻게 누가 기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증한 것도 있고 네. 보통 화가가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이 기증한 게 많아요. 근데 가족이 다 떠났잖아요. 이제 후손들이 남아있죠. 후손들이. 네, 후손들이.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알리스의 자식들. 이제 그 사람들은 남아있었죠. 점점 이어받는 거예요. 네. 자, 또 하나. 드디어 수술을 받아요. 선글라스 꼈네. 저게 희귀한 사진이에요. 수술 직후예요. 수술 직후에 눈에 빛이 들어가면 안 돼서 네. 눈에 뭘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놓은 씌워놓은 거구나. 거예요. 자,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시력이 조금 회복됐대요. 아이고, 다행이네. 근데 사실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네, 맞아요. 일반인도 그런데 폴 세잔 아시죠? 세잔이라고 하가 들어보셨죠? 세잔, 알죠. 세잔이 모네를 이렇게 평했어요. 모네는 눈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눈이냐. 다른 화가들과는 더 예민한 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눈을 혹사시키기도 했죠. 근데 그 눈이 안 보이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 모네는 수술을 받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모든 것을 그려야겠다. 그리고 하나 결심해요. 내 인생 최고의 마스터피스. 최고의 작품을 하나 그리겠다. 만들겠다. 걸작을. 화가들은 이제 다 마스터피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스터피스는 보통 오르쉐, 루브르 이런 곳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단독에 따로 해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이쯤 되면 모네는 이미 거장이잖아요. 네. 인상주의 대장이었고 리더였고 친구들이 설득을 해요. 프랑스 정부를
모네가 마지막으로 그리는 작품은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모네도 이제 세계대전이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 희생자들을 기리면서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기증하기로 해요. 그리고 그걸 그려요. 자, 그때 마지막에 그린 수련이 이런 식이에요. 1926년작이죠? 26년 12월에 죽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요? 잘 보세요. 근데 아직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걸려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 이렇게 보면 감도 안 와요. 네. 이런 식이에요. 네. 자, 이게 지금 어디 있냐? 프랑스 파리에 오랑주리 미술관이라는 곳에 있어요. 오랑줄이. 오랑주리 미술관에 있는데 네. 여기에 저 모네의 마지막 수련을 보겠다고 전 세계에서 다 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술가들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바르셀로나에 갔다가 네. 느낀 게 딱 하나예요. 바르셀로나는 진짜 가우디가 다 먹여 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자, 여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어떻게 걸려 있는지 볼게요. 보자. 어떻게 천장에 걸렸냐? 붙어 있지 않나? 자, 기대하셔도- 오랑줄이. 이거 기대하셔도 좋아요.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와. 이렇게 크다고요? 엄청나게 크네. 길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가로로 길잖아요. 네. 가로로 굉장히 긴데 더 자세히 보시면요. 그림이 곡선이에요. 나 소름 돋았어. 휘어 있잖아요. 곡선으로. 저 공간 자체가 원형이에요. 근데 그 원형에 맞춰서 그림이 휘어 있어요. 네. 근데 가로를 엄청나게 길죠.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럼 내 시야에 온통 수련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의자에 앉아서 봐도 되지만 딱 저 앞에 가서 보시면요. 네. 내 왼쪽 시야부터 오른쪽 시야까지 수련으로 가득 채워져요. 가득 차겠네요. 모네가 왜 저렇게 그렸냐? 와. 저건 특수 캔버스예요. 특수 캔버스. 제작을 한 건데 그 전에는 캔버스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캔버스에 그려도 잘려요. 네. 내가 본대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내가 자연에서 본 것처럼 수련에 푹 잠기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저렇게 가로로 길게 하면서 곡선으로 만든 거예요. 네. 저 앞에 쓰면요, 진짜 수련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화가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마크 로스코라는 화가가 있어요. 마크 로스코는 네. 색면회화라고 해서 아예 색으로 한 면을 다 칠해요. 네. 추상화가인데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사이즈가 크니까 가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멀리서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도요 그 마크 로스코라는 화가는 자신의 작품을 볼 때 작품과 40cm 떨어져서 보라 그랬어요. 우와. 딱 그 앞에 쓰게 되면은 맞아요. 그림이 완전히 푹 잠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공간이 생겨요. 내 빈 공간이 사라지면서 그림과다 색이 만들어주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화가들이 있어요. 이것도 코앞에서 보면 완전히 수련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공간이 두 공간이 있어요. 어, 또 있어요? 이렇게 두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도 모르고 가면 감동 못해요. 네. 알고 가야 돼요. 자, 모네가 부탁했어요. 백색의 벽에 걸어라. 네. 공간이 주는 분위기 무시 못하거든요. 네. 자, 또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가신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여기 오랑주리에 가면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층에 다른 작품들도 있어요. 다른 화가들 거. 그걸 보다가 여길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첫 느낌이 예민한 분들은 느껴요. 뭔가 어둡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약간 어둡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일 것 같으세요? 자연각? 딱 맞추셨어요. 잘 보시면요. 수련을 비추는 인공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모네의 마지막 수련에는 조명을 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천장이 뚫려 있어요. 그래야지 훨씬 낫네. 비와 눈은 막아주지만 천장이 뚫려 있죠. 자연광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모네가 얘기했거든요. 내가 자연에서 본 것처럼 자연광으로 보게 하라. 그래야 이걸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의외로요. 오르쉐 미술관에 가도 잘 보면은 모네의 수련에는 조명을 안 쏘는 게 꽤 있어요. 완전히 자연에서 본 수련처럼. 그래서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맑은 날 가면 여기도 밝아져요. 공간 자체가. 그러네. 내가 흐린 날 가면 여기도 흐려져요. 네, 비 오는 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는 굉장히 조용해요. 왜냐하면 모네가 얘기했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편안하게 명상을 위한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사진은 없지만 저기 이제 스태프들이 있어요. 근데 해외 스태프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랑 달라요. 진짜 안 지키면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막 스태프들이 어린 친구들이 와서 네, 막 알바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직원이에요. 그래서 쫓아내버려요. 저 만지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유독 다른 미술관보다 목소리 톤이 커지면 바로 경고가 와요.
조용히 하라고. 왜냐하면 감독이 바로 쫓겨나. 모네가 부탁했으니까. 그걸 다 지켜줘요. 여기는. 뭐래? 여기 가시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한 점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숭고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가보시길 진짜 부탁드려요. 와, 네. 듣고 나니까 진짜 보이네요. 네, 여기는 꼭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걸 끝나고 설명해드렸고. 어떤 고요함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도 가봤는데 딱 그 느낌더라고요. 저 의자에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강연을 해야 되니까 그걸 느끼겠다고. 네. 여기 앉아 있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평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나오면 또 공원이거든요. 네. 그걸 산책하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에 완공되는 걸 못 보고 죽어요. 작품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모네의 친구가 대신 전해줘요. 모네는 이곳이 전시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잔잔한 물의 휴식을 느끼며 일상의 피곤과 긴장을 풀어낼 수 있는 평화로운 명상을 위한 쉼터가 되기를 바랬다. 네. 여기는 딱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화가의 마스터피스는 보통 따로 전시돼 있어요. 그런 곳을 찾아가시면요, 진짜 그 화가의 여정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자, 모네가 한 말입니다. 프랑스 예술가들이요, 받는 최고의 훈장이 있어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에요. 이 훈장을 수여받으면 그 사람 예술 인생이 인정받는 거예요. 르누아르도 받았어요. 네. 근데 모네, 전 참 놀랬던 게 거절했어요.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난 위대한 화가도 위대한 시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거라곤 자연에서 느낀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저 최선을 다했다는 것뿐입니다. 이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현재 프랑스 파리에는 이 모네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오고 있죠. 네. 모여오고 있고, 또 하나 장례식 일화가 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네. 저번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인상주의는 검은색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네. 모네 장례식 도중에 모네를 몰랐던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치르는 사람들이 모네의 관에 검은색 천을 씌워요. 아하. 그때 모네의 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네. 모네 인생에 검은색이란 없다. 없다. 하면서 검무늬 천으로 마지막 관을 덮어준 일화가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모네를 알아봤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네. 뭔가 특별한 사람일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거리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한 명 한 명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거장이 된 거예요. 저한테 누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책을 썼는데 질문이 왔어요. 북토크 때. 아니, 왜 이렇게 화가들은 하나같이 힘들게 살았냐. 근데 저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거장인 거예요. 그러죠. 네. 사람들은 스토리에 감동받거든요. 모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림을 잘 그린다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거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예요. 이런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인상주의, 새로운 그림을 그렸고, 그러면서도 또 나중에 추상미술에 영향을 줬고, 또 마지막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련으로 감동을 주고, 이런 인생이 종합되기 때문에 그림도 비싸지고 거장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그림이 비싸잖아요? 그럼 그 그림 값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그림 값이 아니라 이 사람 인생을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들여다보면 다 이런 거장들이고 거장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 또 다음 시간이 남았지만 네. 앞으로 들려드릴 화가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림에 관심이 없어도 이상하게 관심이 없었는데 아는 화가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피카소, 마티스, 뭐 샤갈, 모네, 그죠? 그 급 되면은 다 이렇게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하나 얘기하면 앞으로 계속 들려드릴 거지만 예. 딱 이 말로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완성시킨 게 화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2시간을 걸쳐서 모네 이야기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화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화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강연을 듣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도 고민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하면서 네. 제가 뭘 하나 깨달았어요. 뭐예요? 생각보다 더 쉬운 화가를 해야겠구나. 우리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많이 떨어지나요? 우리가 도슨트 당신밖에 모를 줄 알아? 도슨트 우리 다 안다고. 네. 그래서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좀 더 사실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어. 저도 오늘 오면서 되게 재미없어 하면 어떡할까 했는데 너무 흥미롭게 들어주셔서 좀 유명하면서도 좀 더 이런 뒷 사연들,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많은 화가를 준비할 거라서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또 반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인생도 하고. 좋습니다. 네. 또 할 얘기도 많을 것 같고 좋습니다.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맞아. 다음 시간에는 빈센트 반고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도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거장이다 진짜. 가장 밝게 빛나는 열정의 화가. 유명세에 비해서 잘 아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학교 잘 다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요. 자퇴합니다. 당시 영국 런던이 산업화가 많이 진행됐을 때거든요. 그쵸.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걸 처음 봤답니다. 그때부터 본인은 아주 탄광촌에 전도사로 활동을 하게 돼요. 자기도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의상 옷도 꼭 누더기 옷 같은 거 입고 다녔대요.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면서 이게 또 교회 반감을 사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화가라는 직업이 하층민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숭고하게 표현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림으로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